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청동기 하고 있어요. 네, 청동기에서 도구 부분 가도록 합니다. 29페이지. 쏘리. 29페이지. 페이지를 제가 잘못 봤군요. 자, 첫 번째 청동기 무기 비파형 동급 아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거친 무늬 조문경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둘째 줄에 청동제 농기구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농기구. 농기구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그처럼 구석기에 농기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농사 지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석기에 우리 조피수수가 시작됐죠. 농사 시작됐죠. 이때 농기구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돌이라고 하지 마시고 좀 우리 배운 사람처럼 유식하게 석기. 또요? 나무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물어볼까요? 목기. 예, 석기, 목기. 청동기 시대 농기구 뭐가 있을까요? 벼농사 시작되는데 이제 철제 농기구 나올까 안 나올까 물어보거든요. 끊임없이 물어보고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석기나 목기를 써요. 석기나 목기를 써요. 자, 그게 이제 보시면, 자, 보세요. 자, 농기구 볼게요. 석기 농기구. 반달 돌칼. 이게 이제 반달 돌칼이에요. 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걸 보름달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보름달. 잘라볼까요? 이렇게? 자를 수 있죠. 지워볼게요. 뭐가 됐어요, 이제? 반달이 됐잖아요. 그죠? 반달이 되는데 여기 홈을 한번 뚫었어요. 그리고 가죽끈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손을 집어넣어 봤어요. 가능하죠? 그리고 오늘날의 낫의 기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풀을 베울 수 있겠죠. 뭘 의미하겠어요? 벼농사가 됐기 때문에 벼를 베어내야 되겠죠. 칼의 용도가, 낫의 용도가 됐을 것이다. 반달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홈자기, 유구석부라고 그러는데요. 한자로. 홈자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돌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묶는 걸. 예. 이걸 홈자기, 또 유구석부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바퀴날 도끼, 밑에 그림 나와 있어요. 이렇게 꽂아가지고요. 예. 오늘날에 바퀴처럼 모양이 되어 있다. 바퀴 모양처럼 되어 있다. 둥그렇다. 둥글 한자를 써서 환상석부다. 전부 다 돌을 이용했다. 돌을 이용했다 보시면 돼요. 꼭 기억하실 것은 이 시기에 철제 농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철기로 가면 되겠죠? 철기로 가겠습니다. 철기 시대는 뭐가 나타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철제 농기구가 등장한다. 철제 농기구.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생산성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예, 생산성이 훨씬 더 증가하겠죠. 그렇다면 기존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청동 제품들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뭐가 있어요? 칼, 비파형, 동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건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누가 이겨요? 철제하고 비파형, 동건하고 싸우면 당연히 얘들이 승리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거 만들 수가 없잖아요. 만들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칼의 용도가 이제 철제 무기에 뒤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앞으로 청동 제품은 의기화됐다는 표현을 써요. 의기화됐다. 그릇 기자예요. 그릇 기자. 즉 그릇의 용도밖에 사용할 수 없는 용도가 됐다. 청동제는 그릇 정도 의기화됐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기 보겠습니다. 토기. 자, 일본에 알아봐서 토기라 한다고 계속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토기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대학생이 됐다면 이건 엄청나게 교수님한테 욕먹을 얘기예요.
김군 이렇게 하겠죠. 김군 톡이라니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책이 아직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민무늬 톡이. 무늬가 없다는 거죠. 민무늬 톡이. 무엇과 구분하라고 그랬죠? 예. 여기는 뭐라고 그랬죠? 일은 민무늬 톡이 구분하기 위해서 무엇과 여기 있는 민무늬 톡이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메뉴들이니까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손잡이가 달린 미송식 톡이다 그랬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그림 봐보시면 손잡이가 보이시죠? 네, 이거 미송식 톡이라고 합니다. 미송식 톡이다. 손잡이가 보인다. 이거 마찬가지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기도 한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기도 한다. 그 다음에 붉은 간토기. 붉은 간토기. 줄여서 우리는 홍도라고 불러요. 자, 붉은 홍자, 그 다음에 도자기 할 때 도자. 이걸 홍토라 하지 않고 특이하다. 이건 홍도라 하죠. 봐봐요. 느낌이 오죠, 지금. 막 섞여 있죠, 지금 현재. 변하게, 그죠? 홍도라고 합니다. 붉은 간토기, 홍도라. 지금 우리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 쭉 할 텐데요. 제가 이 중에 가장 좋아하는 토기가 이 붉은 간토기예요. 실제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뭐 미송이 토기는요, 다 파손된 거 이렇게 본드 붙여가지고 재현해 놓은 것 뿐이거든요. 별로 못 없어요. 네, 근데 역사적으로 이제 미송이 토기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데 아름다운 미적 감각으로 본다면 홍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집에 진열장에다가 디스플레이용으로 갖다 놓더라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게 홍도예요. 굉장히 뛰어납니다. 훗날 여러분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 혹시 들릴 일 있으면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도가 알고 나온 다음에 아름다움하고 좀 멀어지기 시작해요. A형상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 용도가 뭐였냐면 동물을 잡아서 동물 피를 뽑아야 여기다가 제사상에 올리는 거예요. 제단에 올릴 때 쓰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가 붉은색이기 때문에 홍도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덧띠 색인무늬 토기, 덧띠 색인무늬 토기, 덧띠 색인무늬 토기도 마찬가지 청동기를 대표하는 토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 분포도를 보세요. 비파형 동검은 거의 대부분 보시면 우리 한반도의 북부지방에 전부 다 걸쳐 있죠. 보이다시피 그죠? 비파형 동검은 우리 한반도의 북부지방에 걸쳐 있는 반면에 세형 동검 보시죠? 네, 세형 동검은 남부안부까지도 전체적으로 세형 동검이 나타납니다. 자, 세형 동검이 나타나는 시기는요? 뭘까요? 청동기 후반에서 철기시대 등장하는 거예요. 네, 세형 동검은 청동기 말에서 철기시대 주로 등장하는 게 세형 동검이다 보시면 돼요. 즉 비파형 동검은 쉽게 얘기해서 좀 넓은 면이 있는 반면에 세형 동검은 좀 더 가늘 세자를 써가지고 좀 카레 용도가 더 다양하게 됐다 보시면 돼요. 경제생활 보겠습니다. 농경생활, 조, 피, 콩, 보리, 밭농사 중심에 일부 저습지에서 벼농사가 해졌다. 벼농사 비실 보면 되죠. 청동기 드디어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그 대표적인 유적지 보겠습니다. 평양의 남경 유적지, 그 다음에 여주 흔암리. 남경 유적지라고 하지 않았나요? 뭐가 생산됐죠 여기? 조피, 수수 뿐만이 아니라 벼농사 유적지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주 흔암리는 자주 나온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주쌀이 제일 맛있습니다. 제일 비쌉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주 흔암리, 그 다음에 나주 다시면 등지에서 천년 전후에 탄암이 불에 그을린 쌀이 발견되었다. 가축 사육, 농경의 발달로 수렵이나 어로의 비중이 낮아졌으나 돼지, 소, 말 등의 가축 사육은 이전보다 증가되었다. 자, 그럼 밑에 그림 한번 봐주시죠. 인쇄를 하다 보니까 좀 흐릿하게 되긴 됐는데 좌측에 있는 걸 갖다 우리 농경문 청동기라고 불러요. 이름을 농경문 청동기. 뭐냐면 농사짓는 모양이 그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농사짓는 모습을 오른쪽에 좀 확대해 봤어요. 제가요.
학대했더니 남자가 목기를 이용해서 밭을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남성이 옷을 다 벗고 있어요. 남성의 성기가 다 노출되어 있어요. 이걸 뭘 의미할까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고고학이거든요. 그죠? 굉장히 자료가 부족하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고고학은 뭐냐면 상상력이 필요한 과목이에요. 고고학을 준비한 친구들이 공부를 제일 안 하는 애들이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욕먹습니다만. 그렇지 않나요? 자료가 별로 없어요. 고고학은 상상력이 발동되는 학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네들 표현 방법을 빌리면 농사 짓는 것은 굉장히 신성시됐기 때문에 온몸을 옷을 다 벗고 나신으로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하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니까 전공한 친구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렇다고 봐야죠. 뭐라고요? 농사 짓는 거 어떻게 했다고요? 신선하다. 신선하기 때문에 우리 가끔 이러지 않았나요? 뭐 중요한 일 할 때 목욕 재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옷을 다 벗고 목욕을 하고 깨끗한 정갈한 마음으로 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사가 그만큼 신성시 되었다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술 가겠습니다. 자, 토제품 흙으로 빚은 짐승이나 사람 모양의 토우들이 나타나서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바위 그림 볼까요? 암각화, 바위에다 그림을 그렸다. 자, 보겠습니다. 암각화가 나오면 무조건 청동기를 잡으세요. 물론 신석기 후반 것도 있긴 하지만 통상 청동기를 잡으세요. 암각화가 나오면 청동기 시대의 지분을 골라주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울주 방구대, 고래, 거북, 사슴, 호랑이, 새 등의 동물과 작살이 꽂힌 고래, 덫에 걸린 동물, 울타리 안의 동물 등 다양한 그림을 표시해놨어요. 여기 핵심은 뭐죠? 고래입니다. 고래에만 동그라미 쳐주세요. 울주 방구대 그림에 고래 그림이 가장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동해안 쪽에 엄청나게 많은 고래의 온갖 종류들이 다 살았다는 거야. 그리고 울산 지역에서, 오늘날 울산광역시죠. 울주군이니까 울산광역시 이 방구대 주변에 있었던 그 당시의 청동기인들은 고래를 작살로 잡아서 먹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도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 고래고기를 팔기도 하고 고래고기를 제사상에 올리기까지 해요. 제사상에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평상시에 돌아가신 분들께 즐겨 먹던 것을 올리는 거거든.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대에 태어나시면 갑자기 바나나를 올리면 놀릴 거예요. 아마 제사상에다가 파인애플 바나나 올리면 놀릴 거예요. 현대에 살다 가신 분들 올리면 어떻게 괜찮을 거예요. 적응될 거예요. 그래서 고래고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네들의 주로 먹는 주식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울주 천전리 보겠습니다. 신석기 말에서 청동기 사이에 그려진 것으로 신라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서석곡이에요. 서석곡. 자, 서석곡의 밑줄 그을까요? 여기에는 하랑도들이 다녀간 기록도 남아 있고요. 하랑도들이. 그 다음에 갈문왕들이 왔다가 잠깐 머물고 휴가차 왔다가 머물고 가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서석골이라고도 합니다. 서석골. 돌에다가 글을 썼던 골짜기다 이런 뜻이에요. 서석골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어디가요? 울주 천전리 가요. 하랑도, 그다음에 갈문왕. 갈문왕 아시죠? 갈문왕 모르는 사람도 있나? 있을 수 있겠구나. 왕의 측근들에게 내리는 칭호다 보시면 돼요. 일종의 왕족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이제 갈문왕 제도다 보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도 왔던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의 바위 그림, 고령의 바위 그림, 동심원, 십자형, 삼각형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동심원은 뭐 신석기 때부터 나타났던 것들이죠. 즉 태양 숭배, 농사의 중요성을 나타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십자형하고 삼각형이에요. 그렇다고 이 시대에 교회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죠? 문제를 풀다가 모르겠는데 애매모호한데 삼각형 표시를 많이 했죠, 여러분들이. 이것도 안 되고, 이건 아직 불투명합니다. 아직 해독이 안 됩니다. 고고학을 전공한 친구들도 이거 해독 못합니다. 아직 해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칠포의 바위 그림, 우리나라 최대의 바위 그림이다. 그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바위에 그림이 엄청나게
많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바위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이걸 최대의 바위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넘겨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철기 시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제 철기를 왔습니다. 양을 확 제가 줄여드리기 위해서 아예 그냥 책에다 제 교재에다가 암기를 잡아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철기 시대는 우리가 북방 시베리아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요? 예, 중국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예, 중국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애우라고 얘기합니다. 그 밑에다 제 암기사항 적어놨죠. 미리서 아예 책에 적었어요. 예, 수업 시간마다 계속 반복을 하는데 아예 적지 말고 그냥 보라고 적어놨어요. 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 친구 이름이 명철이도 있고 한철이도 있고 이름이 좀 이상한 친구 널철이도 있어요. 선생님 동창이 아니라 여러분 동창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 친구 중에 초등학교 동창 중에 명철, 한철, 널철이 있다. 뒤에는 다 철기 시대를 지칭해요. 철기 시대를 지칭해요. 볼까요? 명도전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됐어요. 전이라는 것은 화폐예요. 예. 이건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화폐예요. 춘추 전국시대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뭐죠? 그럼 우리나라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어느 나라와 뭐 했다는 거죠? 교류가 있었다. 무역 교류가 있었다는 의미를 해요. 예. 화폐가 발견됐다는 얘기는 중국과 교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춘추 전국시대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춘추 전국시대 이후에 진나라가 패권을 차지하죠. 네. 진나라의 반량전이 우리나라에 발견됐어요. 진나라의 화폐 반량전이. 그 다음에 한나라의 화폐 오수전이 발견됐어요. 오수전이 발견되겠어요. 애우기 좋아요. 오 한나라. 외우셨나요? 오 한나라. 오 한나라. 진나라. 진시황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죠? 분서갱유죠. 분서갱유죠. 책을 다 태우고 유학자들 전부 다 생매장에 죽여버렸잖아. 10명 있는데 5명을 다 죽였어. 반밖에 안 남았네. 오 진나라. 반량전. 외우셨어요? 다시 해줘요? 볼까요? 선생님 아주 독특한 암기 방법을 많이 쓰죠. 네. 선생님 생소하고 좀 처음 들어보는데요. 보세요. 오 한나라. 오 한나라. 외우셨잖아요. 진시황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라고요? 분서 갱유. 이거 오늘 할 거예요. 분서 갱유 또 한 번 할 거예요. 분서 책을 다 태웠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굴을 팠다는 얘기잖아요. 갱도잖아요. 굴을 파서 땅굴을 파서 유학자들을 매장에 죽여버렸다. 1명에서 100명으로 늘려볼까요? 100명의 유학자들이 있어요. 진시황의 정책에 반대를 하는 거야. 황제폐하 그리 되면 아니 되옵니다. 저희가 뭐냐? 유학자입니다. 너는 어디서 배웠니? 유학자들은 유학책을 다 보고 배웁니다. 유학자를 다 태워버려. 반 태워졌어요. 농서는 절대 태우지 않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농서는 태우지 않고 유학사의 반을 날려버렸어. 유학사의 반을 날렸어. 유학사를 날렸다는 얘기는 지금 하고 있지만 좀 이따가 좀 더 세부적인 얘기를 할게요. 분서경유가 우리 역사에 미치는 영향을 또 봐야 돼요. 영향이 없을 것 같죠? 있어요. 그걸 좀 설명을 할게요. 좀 이따가 중국 역사를 좀 잠깐 우리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진나라의 반량전도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었다. 공통적인 건 뭐예요? 중국과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화폐가 그냥 어떻게 될까요? 사용됐겠죠. 그죠? 화폐가 사용됐겠죠. 그럼 누가 주로 사용했을 것 같아요? 일반 서민이 아니면 귀족들이. 그렇지. 귀족들이 주로 사용할 것이다. 이게 처음에 한번 나왔죠. 뭐라고요? 이걸로 봐. 널리 유통되었다. 이런 질문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아셨죠? 널리 유통된 시기는 어느 시기로 봐야 되죠? 우리가? 조선 후기.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조선 후기예요.
이건 시험에 아주 매년 나오는 거니까 꼭 보셔야 돼. 조선후기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느 법이 실시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법이 하나 만들어졌지. 대동법. 예, 대동법이 실시되고 난 이후에 화폐가 널리 유통됐어요. 그 대표적인 화폐가 뭐예요? 상평 통보입니다. 아주 잘 잡아야 돼요. 이것은요. 기본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처음으로 뭐가 들어온 거죠? 한자가 유입됐어요. 한자가.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선사시대라 불러요? 역사시대라 불러요? 역사시대의 시작을 철기로 보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철기시대에 한자가 유입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다홀이라고 하는 동네 이 유적지에서 중요한 게 발견됐어요. 글씨를 쓰기 위한 붓이 발견됐어요. 그럼 보다시피 붓의 용도는 모르겠습니까? 글씨를 쓰는 용도겠죠. 네, 이게 나왔어요. 이거 작년 7급 기출이에요. 뭘 물어봤어요? 동네 이름을 물어봤어요. 경상남도 창원 땡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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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홀이 물어봤어요. 동네 이름을 아는지 물어봤어요. 7급 문제가 이래요. 이렇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약간 유치하다는 얘기예요. 네. 선생님 같은 사람이 나가면 틀릴 수도 있어요. 왜? 선생님 우리 주소를 몰라요. 사는 집 주소를 모르고 살아요. 그냥. 네. 무슨 아파트냐 물어보면 몰라요. 네. 어디서 버스 타고 어디 지하철 내리면 이렇게 골목 이렇게 걸어가면 거기 우리 아파트예요. 아파트 이름을 물어보면 잘 몰라요. 몇 동 몇 동가요? 몰라요. 어떻게 찾아가세요? 발이 찾아갑니다. 머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비밀번호도 못해요. 비밀번호 어떻게 모르고 들어가세요? 손이 찾아갑니다. 매일 누르는 습관이 돼서 그걸 눌러가요. 근데 한 번은 우리 아들놈의 새끼가 비밀번호를 바꿨어. 하루 종일 못 갔어. 왜? 전화도 불통이야. 지네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엄마를 모른대. 그래서 집 밖에 카페에서 하루 종일 그럼 올 때까지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자, 다시 가보죠. 두 번째 갑니다. 철기 시대를 대표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 요겁니다. 진과입니다. 한자로 적을게요. 진나라 할 때 진, 창과자입니다. 진나라에 창이 우리나라에 발견됐는데 예를 들어 창이 이거라면 이 부분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적혀 있어. 뭐라고 적혀 있죠? 끝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나라에 한자가 들어와 있음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렇게 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오늘날에 이 진나라 때문에 차이나의 원이 시작된 거죠. 이렇게 하면 진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달라지잖아요. 차이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요거 보죠. 널 무덤입니다. 이거 이미 설명드렸어요. 그죠? 네, 무가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청동기 가장 대표적인 무덤 형태, 묘제. 돌이 사문다 했죠. 돌만 붙이면 돼. 돌, 널 무덤이라고 불렀어요. 네, 돌을 무더기로 막 쌓아놓는 거야.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쌓아놓는 거야. 이건 대표적인 청동기다. 청동기. 어느 나라의 묘제라고요? 중국이다? 북방이다? 북방 어디? 시베리아의 묘제다. 북방 시베리아의 묘제다. 청동기까지는 우리가 북방 시베리아의 영향권에 들어든 반면에 철기시대가 올 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갔다. 외우셔야 됩니다. 외울 수 있겠죠? 명철, 한철, 널철. 제가 한번 선창할 테니까 한 번만 따라해주고 마무리할게요. 명철, 한철, 널철. 밥 안 먹었네. 네, 크게 할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크게 좀 하고 끝낼게요. 명철, 한철, 널철. 예, 외우셨어요. 이제 외워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암기는 필요악이라니까.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시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외울 거 외워야 돼요. 자, 이제 밑에 암기 됐으니까 그 밑에 박스 한번 볼까요? 자, 철기 시대에 청동기가 독자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세형 동검이에요. 비파형 동검에서 청동기 후반에 철기 시대에 사용된 게 이제 세형 동검이다. 가늘 세자를 쓰는 거죠. 가는 형태의 동검이 등장했다. 그 다음에 거울 보겠습니다. 단유 세문경. 줄여서 보통 세문경이라고 합니다. 즉 처음에는 청동기는 조문경이었죠. 무늬가 거칠었죠. 근데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이걸 세문경이라 불러요. 자, 세문경은 거울의 용도라고 그랬죠.
맞아요? 거래 용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부족장의 권위를 표시하는 표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거울 경자가 들어갔지만 거울의 용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거푸집 한자로는 용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전라남도 영암에서 발견된 게 딱 우리나라에 하나 있는데요. 용범, 거푸집이라 불러요. 거푸집 용도는 뭘까요? 대량 생산 적어놓을까요? 대량 생산.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 겨울철 되면 도로가에 그 붕어빵 파신 분들 나오시죠. 지금 우리가 보기 어렵지만 붕어빵 어때요? 똑같은 재료를 넣고 똑같은 시간에 엎고 그 다음에 빼죠. 붕어빵 틀 보면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만 구우는 게 아니라 빨리 많은 양을 구워내기 위한 방법들이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거푸집은 대량 생산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제 무기를 쓰게 됨에 따라서 그때까지 사용하던 청동기는 의식용 도구로 변화했다. 제기로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제사용 그릇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었다. 전문 용어로 세 글자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의기화, 의기화됐다. 그릇의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의기화됐다. 여러분 이제 냉면집 가보시면 그 방자 유기 있잖아요. 그 노란 거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사시대와 그 다음에 역사시대, 철기시대를 이제 나눠 쳤고, 자, 이제 고조선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고조선을 얘기할 때 딱 축약에서 했던 말들이 있죠. 예. 언제 시작했다고 그랬죠? 청동기 시작해서 철기시대 뭘 했다고요? 꽃을 피웠다. 청동기 시작해서 철기 꽃을 피운 시기가 고조선이라는 나라다 보겠습니다. 볼까요? 자, 고조선의 근거가 한번 볼까요? 고조선 최초의 기록은 중국의 서적으로 기원전 8세기경, 산해경, 7세기의 관자, 산해경하고 관자 밑줄 보셔야 돼요. 선택지 지문이 종종 나와요. 고조선이라는 기록, 중국의 문헌 가장 빠른 게 기원전 8세기, 기원전 8세기입니다. 기원전 8세기. 산해경. 그 다음에 건국 보겠습니다.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맞죠? 청동기를 시작해서 건국했다. 삼국유사의 우리나라 기록으로 가장 빠른 기록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 계급사회 출현 및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 성립이다. 그러면 최초의 국가 한번 볼까요? 최초의 국가다. 한번 봐볼까요? 기초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처음 하신 분들 계시니까 기초 한번 잡아볼게요. 이 기초가 안 돼서 문제 정말 쉬운 걸 많이 틀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시족사회, 부족사회, 그 다음에 연맹국가, 고대국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나라의 발전 순서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머리에 들어 있어야 돼요. 자, 시족사회 볼까요? 신석기 시대 얘기해요. 보통 신석기 시대.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 전부 다 김씨만 살아요. 우리 마을에 전부 다 이씨만 살아요. 우리 마을에 전부 다 최씨만 살아요. 우리 동네 전부 다 박씨만 살아요.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끼리 사는 시대예요. 이걸 시족사회라 보통 얘기해요. 신석기를 보통. 부족사회 볼까요? 같은 성씨끼리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어떻게 해요? 혼인할 때 김씨와 이씨, 김씨와 박씨, 김씨와 최씨, 김씨와 정씨 이런 식으로 섞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섞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부족사회다 이렇게 불러요. 대표적인 게 이 시대는 이제 보통 청동기를 기반으로 하죠. 청동기를 기반으로 하죠. 대표적인 나라가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 대답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셨다는 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옥조와 동해가 여기에 들어가요. 제가 문제를 좀 이따 낼 거예요. 퀴즈를 낼 거예요. 대답 잘 해주셔야 돼요. 옥조와 동해가 어디 들어간다고요? 그럼 옥조와 동해는 연맹국가로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가지 못했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다시 갑니다. 연맹국가 갑니다. 연맹 보겠습니다. 연맹이 좀 어려우면 영어로 좀 적어볼까요? 유나이티드. 우리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인천 축구팀도 인천 유나이티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뭐죠? 그러면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오너가. 오너가 즉 주주가 여러 명이란 뜻이야. 연합이란 뜻이니까. 자, 연맹국가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게 뭐예요? 고조선이 연맹국가예요. 선생님 어떻게 연맹국가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곰 부족, 호랑이 부족. 동굴 속에 들어가서 21일 동안 쑥갓과 마늘을 먹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누가 거짓말 얘기했어. 근데 멍청한 놈 어떻게 끝까지 버텨서 뭐가 됐어? 사람이 됐어. 성질 급한 호랑이는 뛰쳐나갔어. 아이씨 더러서 못 먹겠는데 뛰쳐나갔어. 얘기는 사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신화적인 문제가 아니라 둘이 힘을 합치자는 거야. 곰 부족과 일종의 토템이죠. 곰을 상상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충상하는 부족과는 힘을 합치자는 거지. 근데 누가 못하겠다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렇지. 그거예요. 지금 연맹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해진 게 없다니까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바뀌어. 그 학자에 따라 그 학자의 무엇에 따라서 상상력에 따라 달라진다니까. 상상력에 따라 달라져. 자, 고조선 있고요. 그 다음에 600년 이상의 나라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고구려의 원조로 할 수 있는 부여. 지금 부여 옥조 동해를 여러분 한 틀을 보통 많이 잡고 있죠. 빨리 분산시켜줘야 돼. 아셨죠? 여기는 여기고 여기는 여기. 분명히 분산시켜줘야 돼. 고조선이 있고요. 부여가 있고요. 하나 더 볼까요? 목지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목지국은 오늘날의 천안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천안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가장 큰 나라가 목지국이에요. 목지국도 연맹국가였고요. 그 다음에 신라국, 그 다음에 백제 사이에 샌드위치 데이트 나라가 하나 있죠. 가야가 있습니다. 예, 가야도 여기에 포함돼요. 몇 개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끝일까요? 끝은 아니죠. 또 있어요. 뭐가 또 있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도 초기에는 다 연맹국가로 출발했어요. 약자로 적을게 제가. 방송국은 아니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이렇게 약자로 적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도 초기에는 전부 다 연맹국가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고구려를 몇 부족 연맹체라 불러요? 5부족 연맹체라 불러요. 5부족 연맹체다 이렇게 불러요. 여기 누가 내려왔죠? 주몽이 내려왔죠. 그죠? 주몽이 건국했잖아요. 이 주몽 여기는 어느 나라예요? 여기잖아요. 그럼 부여도 몇 부족 연맹체예요? 5부족 연맹체예요. 앞으로 부여하고 고구려를 공부를 계속 할 텐데요. 부여의 제도와 풍습이 어디에다 적용될까요? 고구려에. 왜? 주몽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부여 출신이에요. 이렇게 제가 농담삼아 얘기합니다. 주몽은 부여 초등학교, 부여 중학교, 부여 고등학교, 부여 대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거기서 나고 자라고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야. 그럼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건 뭐겠어? 자기 나라에서 했던 행동과 교육 모든 제도들을 여기다 똑같이 모함되는 거야? 적용시키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부여와 고구려의 유사성이 굉장히 많아. 99%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부족 국가도 뭐야? 5부족 연맹체를 취하고 있어. 자, 주몽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두 번째 부인에 태어난 소선호하고 그 다음에 온조하고 그 다음에 비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주몽이 후계자를 갖다가 누구에게 물려줬어요? 그 친아들인 유리에게 물려줬잖아요. 그 이대왕이 유리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유리왕이, 자, 봐봐요. 어느 조직인 간에 머리가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두 사람, 세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경쟁자고 둘, 셋이 줄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들 어떻게 해? 죽음을 피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남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류는 오늘날의 인천의 미추홀에다가 터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온조는 오늘날의 한성에다가 자리를 잡았어요. 비류는 얼마 가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됐고요. 온조가 세운 오늘날의 한성 백제, 오늘날 백제라고 하는 그 나라만이 현재 살아남았었던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 마찬가지예요. 온조도 고향이 부여예요. 그럼 얘도 부여
초등학교, 중학교 나오네요. 쉽게 속된 말로. 주몽하고 쉽게 동창이야, 동문관계야. 아버지뻘이 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부 다 부여의 제도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고구려와 백제 그대로 전파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 개 나라의 공통점, 세 개 나라의 공통점이 유사성을 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앞으로 얘기할 때 부여초등학교 나왔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아, 부여초등학교, 주몽, 아, 원조. 그러다 보니 고구려와 백제가 어느 나라의 제도와 모든 부분을 닮아간다? 부여의 제도와 모든 것을 닮아가더라. 기억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전부 다 초기에는 전부 다 연맹국가로 출발했다. 백제가 몇 부족 연맹체일까요? 부여 초등학교 몇 부족? 신라는 좀 이상해. 신라는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영향을 받지 않아. 마이웨이야. 지네들 몇 부족이에요? 여기는 6부족 연맹체예요. 좀 틀려요. 조금 틀려요. 이해 가셨죠? 이게 연맹국가였어요. 자, 이 연맹국가들에서 고대국가로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고대국가를 좀 옆으로 뽑아내볼게요. 이렇게 뽑아볼게요. 이렇게 와야 이제 고대국가가 되는 거거든. 고대국가로 발전하는 나라는 어디밖에 없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밖에 없어요. 유일해요. 나머지는요. 고조선 멸망, 부여 멸망, 목지국 멸망, 가야 다 멸망했어요. 유일하게 고구려, 백제, 신라만이 고대국가로 발전했어요. 고대국가를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중앙 집권국가라 불러요.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된 국가라는 뜻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누구에게 힘이 집중된다는 거죠? 왕에게 힘이 집중되는 국가다 불러요. 자, 그런데 왕에게 힘이 집중된다 해서 무조건 고대국가는 아니에요. 고대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요. 고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있어요. 잡아볼까요?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봐요. 고대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 첫째, 왕권이 강해야 돼, 약해야 돼? 강해야지. 첫째가 왕권 강화예요. 왕권은 강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왕권 강하냐고 물어보는 거지. 이 세 개 나라 공통점이에요. 전부 다 왕권이 강해져요. 왕권이 강해집니다. 자, 이게 있어요. 내가 이 반에 오늘 여러분 학교 생각해봐. 학창 시절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내가 여기 A반이라고 생각한다면 몇 학년 몇 반 A반인데 내가 여기서 짱 먹었어. 어? 무슨 말이 이해가지? 그리고 옆반을 내가 정복하고 싶어. 옆반 정복할 수 있지. 그리고 그 옆반 쫙 우리 학교에 짱을 내가 먹고 싶어요. 이걸 영토라고 한번 하자고. 영토라고 하자고. 이걸 뭐라 불러요? 영토를 확장했는지, 영토를 확장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영토 확장됐냐? 자, 고구려, 백제, 신라 다 영토 확장해서 안 했어요? 했죠. 고구려에서 하면 생각나는 게 5세기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강조대왕하고 장수왕. 4세기 백제 누구야? 근초광. 신라 6세기 진흥왕. 다 영토 확장했잖아요. 여기 있어? 얘는 영토 확장하고 있냐고. 특별하게 없잖아 지금. 물론 일부 있을 수 있죠. 근데 아까 말했던 강개토대왕, 장수왕, 진흥왕, 근초광처럼 완벽하게 확 드러난 게 없어요. 영토 확장됐는지를 물어봐요. 자, 영토가 확장됐으면 왕이 직접 그 땅에 가서 생활하고 법을 지키고 집행하지는 않아요. 누군가 사람을 대신 보내야 돼요. 누구를 보내야 될까요? 관리를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군대가 파견돼야 돼요. 그만큼 능력이 돼야 되는 거죠. 관리도 파견해야 되고 군대도 지켜준 군대도 파견돼야 된다.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이 가가지고 불법을 자행하면 안 되겠지. 뭔가가 규칙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지. 그 규칙을 우리 뭐라 불러요? 율령이 반포됐느냐, 법이 반포됐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법이 반포됐는지 물어보는. 이게 부합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자, 이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빼앗은 거지.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서희처럼 말 몇 마디 해가지고 강동 육지 획득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옆에 애들한테 이 땅 내가 오늘부터 내 땅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전쟁이라는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상대방 애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고 정신적인 아픔을 꽤 많이 겪을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종교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종교가 예전의 종교는 뭐겠습니까? 그렇지. 이걸 뭐라 불러요? 불교는 공인이 됐느냐. 이 조건이 최소한 필수 조건들이에요. 필요 불가하거나 이 조건들이 부합돼야만이 이 국가를 우리는 고대국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일하게 고대국가가 발전한 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 가셨어요 조금? 자, 이렇게 봐봐요.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요. 알면 쉬운데 모르고 문제를 풀면 정말 어려운 거야. 답이 안 나오는 거야. 20분, 30분을 해도
결국은 선생님한테 문자 넣지. 선생님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이상해요. 그 선생님 수업 중에 문자가 답변할 수가 없지.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한 11시, 12시나 돼서 답이 건너가죠. 봐봐요. 자, 이게 옥조 동해예요. 여기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요. 봐볼까요? 제가 문제를 현장에서 만들어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지에 답을 골라내야 돼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다음 연맹 국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 고조선 부여 목지구 가야에 대한 내용이 아닌 옥저나 동해의 내용이 나오면 그게 선택지 답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문제를 풀 수 없는 거지. 아셨죠? 자, 봅니다. 다음 연맹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이 나라에는 8조 법금 중에 3조 항이 현재 전해지고 있다. 2번 갑니다. 2번 갑니다. 이 나라에는 형사 치수 제도의 제도가 존재하였습니다. 3번 갑니다. 이 나라는 6개의 부족 국가로 처음 출발하였습니다. 4번 갑니다. 이 나라에는 매매원적 성격을 띠고 있는 민면일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답은요? 왜요? 옥저에 민면일이죠. 잠깐 우리 언급했죠. 매매원적 성격을 민면일이죠.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옥, 민, 항. 옥저에는 민면일제가 있고 영혼 숭배 사상이 있어서 항아리에 쌀을 집어넣었다. 봐요. 알고 보니 별거 아니죠. 근데 모르게 되면요. 다 맞아. 오, 다 맞는데 이거? 답이 없는데? 출제 잘못한 거 아니야? 제대로 했어. 틀린 거 여러분 문제지 출제는 문제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지. 다음 부족사에 대한 설명에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문제는 항상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아. 내가 원치 않는 방향 항상 출제돼. 그래서 나를 혼란에 빠뜨리지. 봐요. 다음 부족 국가에 대한 설명에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럼 옥저나 동해를 골라내면 되는 거잖아. 볼까요? 자, 이 나라에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체카 제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번 갑니다. 이 나라에는 반농반목 국가로서 어디를 얘기하겠어요? 반농반목 국가로서 형사치수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천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많은 지족들이요. 그리고 이 나라에는 5부족 연맹체로 구성되어서 출발하였습니다. 답은요? 이미 답이 나왔죠? 1번이겠죠? 어디? 체카제도죠. 동해의 체카제도란 건 뭐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죠. 남의 땅에 가서 농사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와 말로 변상을 해야 된다. 이게 체카제도예요. 사유재산 인정제도예요. 기본이에요. 제가 앞으로 무슨 문제를 낼 것 같아요? 여러분 하프 모의고사에 이런 거 낸단 말이에요. 그때 문제가 보여야 돼요. 그때도 안 보이면 어떻게 되지? 미치는 거예요. 이제 남들 다 하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구분될 수 있겠죠? 가장 기본인 거예요. 자, 이제 고조선으로 갑니다. 이제 고조선이 있지. 여기 포지션 잡으셔야 돼요. 연맹 국가라는 사실을 갖다가 잡으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가겠습니다. 단군신하 환인의 아들인 한웅인 웅녀와 결혼하여 낳은 단군이 고조선 건국을 하였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기도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신화적인 얘기를 하지만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뭔가요? 선민사상에 밑줄 그어야 돼요. 선민사상. 나는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지배하는 정통성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선택받았다고요? 하늘로부터 선택받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지배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 그 다음에 한웅 부족과 곰 토템 부족의 결합이다. 그러나 누가 싫다고 뛰쳐나갔다고 얘기했다. 연맹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제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뛰쳐나갔음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 그 다음에 재정일치. 당군 앙금을 갖다가 재정일치라고 한다. 당군은 샤먼이죠. 무당을 지칭하는 거죠. 무당이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제사 지내는 거. 그런데 왕검은요,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다 했다. 그래서 이걸 재정일치 사회라 이렇게 얘기해요. 재정일치 사회다. 재정이 분리돼야만이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낮에는 목사님께서 대통령 여릇하고 저녁에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재정이 일치겠다. 재정이 분리되는 시기는요? 어느 시대 가야 돼요? 사만 시기에 화살표 하시고 재정 분리 시기는 사만으로 가야 됩니다. 사만 시대.
재정이 분리된 시기는 삼한시대로 가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중심지 보겠습니다. 초기 요령지방에 중심을 두었으나, 요령지방, 요동과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소지방과 요동지방에 중심을 두었으나 후기에는 평양의 대동강 유역으로 왕검성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는 설이 유력하다. 설입니다. 총 3가지 설이 있는데 마지막 설 여기에 이제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를 비파형 동검과 미성 토기의 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밑에 지도 한번 봐보세요. 네, 지도 보시면 비파형 동검과 미성지 토기를 통해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아낼 수 있다. 성장 가겠습니다. 성장. 두 번 점 찍고 뭐 이런 게 기원전 4세기에 이후에 중국 북부 지방에 연과 대립하다가 침입을 당해서 연나라에 동그라미 칩니다. 연나라에 고전 세력 범위 비파형 동검, 고인돌, 탁자식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당군 신화 수록 문헌 보겠습니다. 삼국유사, 재향옹기,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 동국여의성남. 이건 10년 전쯤에나 나오는 기출문제들이고요. 최근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최근 10년간. 참고로 여백이 있다면 삼국사기 X를 적어놓습니다. 여백에다가 삼국사기 X. 이건 정사예요. 국가기관에서 편찬하는 역사서에 애매모호한 신화적인 얘기는 적지 않아요. 아셨죠? 신화적인 얘기 적지 않기 때문에 삼국사기 X만 딱 적어놓고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만조선에 관련된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애매모호하긴 한데 진도상 끝내고 가겠습니다. 좀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겠습니다. 시험에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조선의 세력 범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요동인가요? 요소인가요? 요소부터 우리 한반도 남쪽, 북쪽까지.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요소의 지방에서부터 우리 한반도의 북부지방에 걸쳐 있다. 북부지방에 걸쳐 있다. 자, 근데 중국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2세기 상황으로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봐볼까요? 2세기에 한나라 중심의 중국이 통일되고 있어요. 통일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철제 무기의 등장입니다. 철제 무기가 등장하게 되면서 강력한 군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한고조죠. 이 사람 이름이 유방이죠. 마지막에 누구를 물리칩니까? 초나라의 항우를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내죠. 그 나라 이름이 뭐예요? 한나라예요. 이때 한나라에 한고조를 도와서 통일에 완성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만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만희라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한고조가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이런 정책을 펼칩니다. 중국의 첫 출발점이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로 출발해요. 주나라가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지방자치를 인정한 거예요. 네? 지방자치를 인정한 조건으로 중앙에 있는 황제에게 세금을 갖다 올려 바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군사를 뽑아서 중앙을 올려 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럼 문제가 가장 좋은 제도이긴 한데 황제의 권한이 약해지면 중앙에 있는 왕의 권력이 약해지면 지방에 있는 귀족들이 힘이 반대로 강해져요. 굳이 세금을 중앙으로 올려 보낼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요. 둘째, 군사도 중앙을 올려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주나라가 멸망하고 춘추 전국시대가 도달했던 것들이에요. 그 결과 한나라의 한고조 같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됐다. 자, 그런데 유방 같은 사람은 지방 호족들을 전부 다 먼저 서패를 했어요. 다 자기 편을 만들었어요. 왜? 내가 통일이 된다면 다 당신네들 지위를 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많은 지방 호족들이 유방하고 힘을 합치게 되는 거예요.
통일이 되고 봤더니 진시황의 정책이 맞은 거예요. 왜? 진시황이 중앙 집권 정치를 철권 정치를 펼치다 보고 결국 실패했거든요. 실패는 했지만 통일되고 봤더니 항구적으로 봤더니 그게 맞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토지를 분구해줬던 그 지역 제국들 다 다시 빼앗아요. 말로 안 듣지, 안 주지. 군사력을 통해 다 빼앗아 버려. 이때 이만희 탈출을 하게 돼요. 네. 이만희 모셨던 장소는 이쪽 흉노 쪽으로 도망갔어요. 흉노 쪽으로 도망갔고 이만은 다시 우리 한반도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다시 이제 봅니다. 고조선에 관련된 부분을 할 거예요. 자, 4세기 상황을 한번 할 거고 3세기 상황을 할 거고 2세기 상황을 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전 포인트예요. 거의 이것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고조선에 뭐 팔조법금 중에 몇 조항이 전해지냐,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이런 거 안 나와요. 그죠? 아시죠? 중학교 중간고사로 나올 부분이에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4세기 보겠습니다. 4세기 우리 고조선이 중국과 어떤 관계인지 보겠습니다. 중국의 연나라입니다. 중국의 연나라와 대등할 정도의 관계를 유지했다. 자, 연나라는 여기입니다. 오늘날의 베이징입니다. 북경입니다. 이게 연나라예요. 연나라예요. 이 당시에 북방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연나라입니다. 연나라와 대등을 하고 강력한 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고조선 4세기 상황이었다 봅니다. 자, 3세기 갑니다. 연과 대등한 관계였는데 중국의 연나라가 더 강화되겠어요. 연나라에 밀려요. 쭉쭉 밀려요. 쭉쭉 밀립니다. 연나라에 밀려서 서방 이철리를 갖다가 상실했다 이렇게 불러요. 200리를 상실했다 이렇게 불러요. 결과적으로 고조선의 영토가 축소됐다는 거야. 여기에서 출발했던 것들이 이 정도까지 축소되고 말았다는 거야. 이렇게. 결과적으로 뭐야? 반 이상이 상실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영토가 축소되었다. 그리고 2세기 상황이 되자 이만이라는 사람이 2세기 상황에 중국의 한 나라에서 이만이 건너오게 됐다. 그리고 우리 고조선의 왕은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강력한 왕이었던 준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이렇게 적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힘이 미약하여 이만에게 나라를 빼앗겼다 이게 아니에요. 왕권이 대단히 강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에게 뺏게 되는데, 자, 이만이 우리 한반도 흘러들었죠. 흘러들어서 우리 국경선 부분에 군사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걸 허락받아요. 누구로부터 허락받는다는 얘기죠? 강력했던 왕이었던 준왕으로부터 국경선을 지키는 군사로서의 역할을 허락하게 되었다. 국경선을 잘 지키고 있는 거야. 이 부분에서 이만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만은요, 중국 전쟁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라 그랬죠? 철제 무기라고 그랬잖아요. 얘들이 뭘 가지고 오는 거야? 철제 무기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철제 무기가 유입돼요. 이 강력한 왕이었던 준왕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나요? 아직까지도 뭘 가지고 있어요? 청동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한 왕이었던 이만이 어떻게 돼요?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점점 팽창해요. 왜요? 이 한나라 땅에 살고 있었던 우리 고조선 상당수가 이만에게 붙어요. 이만의 세력이 점점 팽창해져 가요. 군사력이 훨씬 더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 결과 준왕이 어떻게 되죠? 축출된다. 준왕이 축출돼요. 축출되면 어디로 가야 돼? 더 이상 위로 갈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남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남쪽으로. 자,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남쪽이 여기예요. 천안이에요. 천안은 이미 아까 무슨 나라가 하나 있었지? 연맹국가 시기에? 목지국이 있었지. 천안의 가장 큰 나라가 목지국이에요. 연맹국가예요. 천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몇 개의 나라들이 조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축출됐던 준왕이 천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라를 이동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털을 잡게 됐어요. 자, 준왕이 한번 생각해 볼까지 내가 이만하게 밀린 이유는 뭐죠? 강력한 철제
무기 때문에 밀린 거잖아요. 그럼 누구도 무기를 가지고 와야 돼? 준왕도 철제 무기를 구입해서 와야 돼요. 지휘부들은 최소한도. 예, 밑에 졸개들이 뭐 청동제 무기를 가져오겠지만 지휘부들은 얘들은 이렇게 철제 무기를 가지고 같이 이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천안에 어떤 얘들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죠? 청동제 무기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강에서 빰 맞고 어디 가서 분풀이하는 것 같아. 여기를 점령해 버려. 뭘로? 선진무물인 철제 무기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점령했어. 그리고 요 주변을 다 통합했어.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 뭐라 불렀어? 진이라 불렀다고. 여기 진나라가 나와. 이해가셨어요? 잘 잡아야 돼. 이게 진이라는 나라가 나온다. 진이라는 나라가. 진입니다. 잘 잡으셔야 돼요. 진왕이 누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준왕이 되는 거야. 진왕은 누구다? 준왕이. 뭐 기존에 먹지국에 지배했던 이 부족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 사람 뭐 해야 되지? 밀렸잖아, 이제. 깨졌잖아, 속된 말로 얘기해서. 뭐 해야 돼? 제사장으로 찌그러져야 돼. 당신은 이 지역에서만 살세요.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나오셔도 안 됩니다. 여기를 우리 뭐라 불러요? 소도라고 칭합니다. 소도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소도에 당신은 짱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 짱 우리 뭐라 불러요? 뭐라 불러요? 천군이라 불러요. 천군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정치하지 말란 얘기 쉽게 얘기해서 당신 앞으로 여기서 뭐 말아? 하늘에 제사 지내고 무당 역할만 하세요. 이게 이렇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봐봐. 정치하는 사람과 제사하는 사람이 같아졌어요? 틀려졌어요? 달라졌지. 이걸 뭐라 불러? 네 글자로. 재정, 일치, 분리. 그렇지. 재정이 분리됐다. 이렇게 삼한시대에 가면서 재정이 일치가 아니라 재정이 분리되기 시작했다. 자, 고조선 아까 뭐였어요? 재정, 일치. 이만이 내려오게 되면서 쫓겨왔던 준왕이 다시 목직으로 내려오면서 재정이 드디어 일치해서 분리로 나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세기, 3세기, 2세기 상황이에요. 다시 2세기로 또 정리해보죠. 2세기도 할 게 또 많아지니까. 자, 지도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중국 누가 통일했죠, 아까? 한나라. 유방이 통일했잖아요. 여기 한나라가 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교역이 활발해야 되거든. 물건을 사고 파는 게 활발해져야 돼. 그러면 끊임없이 재화가 생산되는 거거든요. 자, 봐봐. 여기는 이만조선의 권력을 찬탈했어요. 여기 누가 있다고요? 새로운 나라, 준왕이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그 나라 이름 뭐라고요?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웠다고요. 자, 한나라는 국력이 팽창되면서 경제 규모가 커졌어요. 수출해야 돼요. 또 수입해 와야 돼, 필요한 부분들은. 여기 진나라하고 수출을 하고 싶은 거야. 교역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처럼 조선술이 발달돼가지고 직항로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시기에는. 왜? 물살이 너무 심해서 이 노를 저어가지고 이 길을 걷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증기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와야 돼, 그러면? 저기 누구의 손을 빌려와야 되는 거야? 이만에게 좀 약속을 좀 해줘야 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야 돼요. 이만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겠지. 날로 먹으려고 하네 이렇게 하냐. 그러시면요, 여기다 물건 넣으세요. 제가 여기다 갖다 놓고 다시 돈 받아 갖다 드릴게요. 이만조선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뭐라 불러요? 중개무역이라고 불러요. 중개무역. 중개무역을 통해서 뭘 하는 거죠? 부가 축적되고 있잖아요. 부가 축적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 예나 지금이나 하는 게 뭐예요? 부국 강병체계예요. 부국, 부자 국가가 되면 강한 병사를 기르고 싶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부자 국가가 되면 강한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싶다. 당연히 이만조선이 국방력이 강화되기 시작해요. 그 부의 축적도에 따라서. 누가 견제가 들어갈까요? 한나라가 견제에 들어갑니다. 한나라가 견제에 들어갑니다. 자, 한나라의 견제에 들어간 상황 이제 보겠습니다. 이만조선이 이제 멸망해 가는 순서입니다. 좀 지금 아깝죠? 진의 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의 흉 보겠습니다.
진은 여기 있습니다. 나라 이름 진 여기 있습니다. 진과 한이 교역을 하는데 중개명을 터 이만조선이 부국이 되기 시작했다. 요거 진나라입니다. 진시황 진나라가 아니고 우리 목주국을 주변했던 진나라예요. 예 갑니다. 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압록강이 걸랑요. 예, 압록강의 중류에 압록강 중류에 나라 이름이 예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기 고조선 땅이잖아요. 근데 왜 예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죠. 고조선 아까 무슨 국가에 포함됐습니까? 부족입니까? 연맹입니까? 연맹국가잖아요. 연맹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 개의 나라가 합쳐졌다는 뜻이잖아요. 그 중에 연맹국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 거죠? 현재 압록강 중류에. 그렇지. 예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거야. 그럼 이해 갔지 이제. 예라고 하는 나라 고조선 중에 어느 연맹국가 중에 하나랑 이론이라는 걸 이해 갔어. 예라고 하는 나라에 부족장이 남녀라고 하는 부족장이 한나라에 투항해 버렸어요. 한에 투항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북방에 압록강이 뚫린 거야. 누구한테? 한나라에게. 여기 전부 누구 땅이 된 거야? 쉽게 얘기해서. 한나라 땅이 된 거잖아. 그럼 압록강 건너 어떻게 해? 바로 우리나라잖아요. 이게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게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만이라면 압록강 뚫려서 침범했을 때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새로운 전략 전술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만이라면. 자, 여러분 이만이라면 여기에 가장 무서운 놈들이 하나 있어요. 북방민족. 흉노족이 여기 살고 있어요. 흉노족과 이만이 결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힘을 합치게 되는 거예요. 자, 봐요. 한나라가 이만조선, 즉 우리나라를 공격하걸랑 니네들이 측면에서 공격이 좀 될 거고, 혹 한나라가 흉노를 치렀을 경우에 이만이 한을 쳐주면 되는 작전이에요. 이건 우리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청나라에 멸망할 때까지 꼭 같은 작전이었어요. 꼭 같은 작전을 썼어요. 예,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해요. 왜? 우리 군사력이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이 한고조에서 한무제로 이쯤에서 바뀌어요. 이때 한무제로 바뀌어요. 아셨죠? 한무제로 바뀝니다. 이 한무제는요, 흉노족을 쳐버려요, 그냥. 근데 이걸 도와줘야 되잖아, 이만이. 도울 수가 없어요. 이만도 쳐버려요. 이만도 쳐버려요. 치게 된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흉노족이고요. 밑에 살짝 적겠습니다. 조금만 지울게요. 이게 서파 사건입니다. 서파는 한나라 예교관입니다. 한나라 예교관이 우리나라에 이만조선에 와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했나요? 항복을 요구했어요. 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말 한마디로 나라를 넘겨줄 수 있습니까? 줄 수가 없잖아요. 거부합니다. 이때 서파를 갖다가 우리 예교관들이 이렇게 잘 가세요. 이렇게 한송해 주는 거야. 국경선 넘어서 보내주는 거야. 근데 이때 서파가 우리나라 예교관들이 아주 싸가십시 부려요. 네, 아주 싸가십시 부려요. 건방지기 있고. 보냈죠. 참고 보내죠. 근데 얼마 되지 않아 서파가 살해됐어요. 중국 문헌에 보면 조선인 옷에, 즉 조선인 복장이죠. 조선인 복장을 한 애들이 서파를 살해했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서파의 살인사건을 계기로 한무제가 본격적으로 이만조선을 공격하게 됐다 이렇게 됩니다. 공격이 옵니다. 한무제가. 외우셔야 돼요. 진해흉 서파입니다. 순서 물어볼 거예요. 끊임없이 물어볼 거예요. 이만조선이 멸망하여 가는 과정을 물어볼 거예요. 진나라, 애나라, 흉노족, 서파 사건 순서로 가야 돼요. 진해흉 서파입니다. 뭐 외우면 서파입니다. 제가. 진해흉 서파지요. 진해흉 서파입니다. 자, 봐요. 한무제가 이제 공격이 옵니다. 한무제가 어떤 상황을 공격을 보겠습니다. 1차 공격이 옵니다. 1차 공격이 오는데 우리가 승리합니다. 희한하죠? 승리합니다. 왜 승리했을까요? 우리 앞으로 고구려사, 그 다음에 고려사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승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장기전이에요. 단기전에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왜? 군사 숫자, 무기가 너무 열악해. 장기전이에요. 장기전, 마지막 살아남은 자가 많은 데가 승리하는 거야. 이걸 우리 뭐라 부르냐면 전문 용어로
청야 전투라 불러.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청소했다. 어디를? 들야자. 들판을 깨끗이 치워버렸어. 그리고 내가 먹을 것, 입을 몇 가지 전부 다 들고 산속으로 올라가. 산성에 올라가서 장기전으로 가는 거야. 가족 새끼들 다 끌고 다 올라가는 거야. 산성 전투하게 되는 거야. 그럼 들판을 깨끗이 치웠지. 그럼 니들 어떻게 해요? 엄청난 속도로 여기까지 도착해야 돼. 한 달 이상 달려와야 돼. 너무 먼 거리야. 그 사이에 어떻게 돼? 식량이 전부 다 바닥이 나. 그리고 한 달쯤 갔을 때 뒤에 다시 보충 부대에서 군수 물자가 다시 와야 돼. 왜? 전쟁이라는 것은 먹어야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전쟁은 소모품이거든. 군수 물자 끊임없이 어떻게 보충이 돼야 돼. 근데 기다려도 군수 물자가 도착하질 않아요. 그렇다면 현지 조달을 해야 돼. 현지 조달할 수 있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판에 있는 걸 싹 깨끗이 불태워버려. 집에 있는 곡식 다 가지고 올라가 버렸어. 현지 조달을 목적으로 왔는데 뭐가 되는 거죠? 쫄쫄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청해져, 이게 승리예요. 자, 패하고 군사들이 돌아갔다 다시 이제 한무제를 만난 거야. 실패한 원인이 뭐야? 와, 설명하죠. 그래서 실패했던 얘기. 야, 얘들 다 앞에 세워. 한무제가 목을 다 쳐버려, 장수들을. 1차 실패하고 애들 다 목을 다 쳐버려, 장수들을. 다시 2차 명령을 내려. 출정 명령을 내려. 출정 명령 장수 지명되는 사람 죽음이지 이제.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지명되는 게 두려운 거야. 보통 탁탁 지명서 딱 나오잖아요. 보냈어. 이길까 질까? 이기지. 왜? 어차피 여기서 죽으나 가서 죽으나 똑같아. 죽으면 똑같아. 그죠? 싸우다 죽는 거나 패하고 다시 지네 황제 앞에 가서 목 날라가나 똑같잖아. 아주 기가 막힌 작전이잖아요. 그죠? 공포감을 조성해서 출정해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들. 근데 싸우지 않고 승리해요. 한나라 애들이. 왜요? 우리나라에 이만의 손자쯤 되는 애가 우고왕이에요. 이게 마지막 왕이에요. 손자예요. 이만의 손자 우고왕이 세 번째 왕인데 이게 네 분이 있어요. 네 분이 있어서 우고왕을 제거하게 돼요. 결국 싸우지도 못하고 우고왕은 제거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누구에게 먹히게 되는 거죠? 이만조선에게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만 애들이 뭘 해요? 중앙집권국의 핵심 점이 뭐예요? 영토를 확장하고 다음에 뭐 해야 돼? 군사나 관리를 파견하지. 그럼 이만 조선 애들이 뭐 할 거야? 사라져 버렸잖아. 그럼 한나라에 우리에게 파견되는 거야. 한사군을 설치하는 거야. 우리나라 네 군데에 낭랑, 대방, 임둔, 진번이라고 네 군데에 군사와 행정기관을 설치해버려. 그리고 우리를 통제하게 돼. 그동안 우리 고전에 보면 몇 개 법이 있다고 그랬죠? 8개 법 중에 3개 법만 지금 현재 저린다 했죠. 살인, 상해, 절도죄. 그죠? 근데 우리 이만조선이 멸망되고 난 다음에 60개조로 증가됐어. 60개조 증가됐다는 얘기는 좋아졌다는 얘기, 나빠졌다는 얘기야. 안 좋아졌다는 얘기, 각박해졌다는 뜻이야. 이렇게 보면 일반인 내가 이만조선사 쭉 지나가다가 한나라 사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째려봤어. 아이씨 새끼 째려봤어.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이러네. 어디 째려봐 이 새끼. 울어. 이게 형벌을 가할 수 있다는 거야. 사료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쳐다만 봐도 잡아다가 매질을 하는 이런 가혹한 형벌을 가하겠다. 나라 잃은 백성들의 이제 고통이 60개조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다시 정리하고 쉴게요. 좀 길어지긴 했지만 4세기, 3세기, 2세기 상황 기본 잡아야 돼. 4세기 중국 연나라와 대등할 정도로 강력했다. 3세기 연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일정 상당 부분이 우리 영토가 상실되었다. 2세기 중국 한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떨어져 나왔던 이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준왕을 몰아내고 본이 왕권을 탈취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나라와 진이 외교활동, 즉 경제활동하는 데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다. 부국 강병책에 대해서 못마땅했던 한무제는 이만조선을 공격해서 몰락시켰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서파 살인사건을 계기로 출발했다. 1차 승리했지만 2차에 우리 내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자멸하고 말았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만조선은 멸망됐고 우리나라는 한나라의 땅이 되고 그리고 한사군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뭐가 작동이 됩니까? 여기 부여 땅에서 누가 내려와요? 주몽이 내려와서 여기 졸본이라는 곳에 수도를 정하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하였다네. 순서 잡으라는 거야. 순서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꽤 있어. 이해 가셨어요? 순서를 잡으라는 얘기야.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순서. 그렇다면
졸본에 자리를 잡았던 고구려 주몽과 주몽 이후의 많은 세대의 왕들은 굉장히 불안한 지역의 권력을 여기 잡고 있어요. 이 졸본은 굉장히 협소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오녀산성이라고 하는 아주 날카로운 산성에 수도를 정했지만 여기는 낭떠러지고 한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길로 형성되어 있어요. 즉 방어, 디펜스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지만 농사를 짓고 많은 백성들이 살기는 턱 부족해요. 그래서 다시 졸본에서 다시 국내성으로 그의 아들 때에 천도하게 돼요. 그게 유리왕이에요. 앞으로 유리왕 이후에 두고두고 고구려의 많은 왕들은 꼭 필요한 게 뭘까? 안정적 국가를 유지하는 게 가장 필요하거든요. 불안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 땅덩어리. 왜? 여기는 훗날 보면 이제 한 나라가 멸망되고 이제 이 나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한사군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게 우리 땅에. 그럼 봐, 여기는 부여놈들이 있어요. 여기는 중국 이 나라 한사군. 하나, 둘, 셋 사이에 껴있어. 누가? 고구려가.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고구려 왕이라면? 그죠? 그럼 고구려 왕들이 꿈이 뭘까요?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고구려 왕의 꿈이 뭘까요? 우리 옛 고조선의 영토를 회복해야만이 영토도 넓어지고 내가 안정성을 취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고구려의 모든 왕들의 정책이 뭔가요? 옛 고조선의 영토를 회복하는 게 꿈이야. 이걸 네 글자로 줄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합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다물정책이라 불러요. 그리고 이 땅을 찾겠다고 만든 부대 이름을 뭐라 볼까요? 다물군이라 불러요. 다물군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옛 고조선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던 군인들을 다물군, 그 정책을 다물정책이라 불러요. 우리가 일제 때 나라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김창숙 선생이 독립운동 부대를 만들었던 그 부대도 다물군이에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7급쯤에 준비한 친구들 꼭 알아두셔야 할 부대 이름이에요. 다물군 김창숙 선생. 신채호 선생과 함께 창조파를 만들어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인사다 보시면 돼요. 자, 좀 길어졌죠? 네, 길어졌지만 시작하겠습니다. 시작.